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저자 그레이스 캐터만. 출판사 미션 월드. 3장.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카르멘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힘껏 깨물었다.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그녀가 어머니와 꼭 닮았다고 말씀하셨을까? 카르멘의 어머니는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툭하면 게으르고 어리석다며 야단치신다. 카르멘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면 마냥 행복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을 싸잡아 욕한다. 카르멘은 지금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칭찬하거나 다장스레 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머니가 카르멘을 야단칠 때마다 그녀를 감싸주는 분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낚시하러 갈 때마다 그녀를 데리고 갔고, 자전거를 수리할 때에도 일부러 연장을 집어달라고 카르멘에게 부탁하였다. 사랑의 굶주린 어린 소녀 카르멘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이었다. 카르멘은 그런 할아버지가 마냥 좋았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물론 말씨까지도 흉내를 내었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던 카르멘은 여자이기를 거부한 채 사내 아이처럼 행동하며 자랐다. 어느덧 카르멘은 사춘기 소녀로 성장했지만 다른 여학생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또래 친구들은 함께 모여 수다를 떨며 지나가는 남학생을 지붕거리기를 즐겼지만 그녀는 그런 일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며 자란 카르멘은 예쁘게 생긴 여학생에게 도리어 마음이 끌렸다. 그렇다고 해서 카르멘이 동성애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로 하여금 여자이기를 거부한 채 사내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카르멘은 자신이 어엿한 숙녀로 성장해 결혼하더라도 결코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여자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카르멘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분은 오직 할아버지였다. 그러므로 그런 할아버지를 닮기 원한 그녀는 여자이면서도 남자처럼 행동하는데 익숙해졌던 것이다. 귀가 예민한 아이. 화가 난 캐럴이 남편에게 퍼붓는 비난은 그의 가슴에 예리한 화살처럼 박힌다. 당신이 한두 살 먹은 어린이예요? 국그릇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나르질 못하니 도와주기는커녕 일을 더 만들잖아요. 제대로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어. 정말 바보천치 같아. 아내의 기세에 눌린 알은 아무런 대답을 못한 채 그저 침묵을 지킨다. 알은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과 똑같은 비난을 결혼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내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사실 어려서부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엎지르기 다반사였던 그는 비난과 욕설을 듣고 그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가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려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곤 했었다. 처녀 시절의 캐럴을 보고서 첫눈에 반한 알은 열렬한 구애 끝에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였다. 아내는 외모가 예쁠 뿐 아니라 요리와 집안일도 잘하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가정주부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잔소리하듯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이들을 닥달하는 것만큼은 예외이다. 결혼하고 나서야 안 일이지만 캐럴의 어머니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잠소리가 심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잔소리를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식으로 견뎌왔다. 아이도 아내의 잔소리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기로 작정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알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다. 부부간의 행동이 어린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내가 알을 비난할 때면 3살배기 빌리는 소파 뒤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인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숨어서 지켜본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아무런 말도 안 하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야단맞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릴 적부터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란 빌리는 자신은 아버지처럼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영리한 그는 커갈수록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쏙 빼닮은 그는 매사에 완벽주의 성향을 보였다. 그런데 빌리는 사춘기가 되어서도 또래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워하며 피하였다. 아버지에게 비난을 늘어놓는 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오고 가는 폭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자녀들이 많다. 그들 부모들은 자녀의 가슴에 상처 입히기를 원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들은 자신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캐럴처럼 여자들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며 무슨 일에든 참을성이 강한 남자를 선호하고 결국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면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매사에 참을성이 강한 남편의 성격은 소극적인 면모로 부드러운 말씨는 자신감이 없으며 우둔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결혼 후 단점으로 보일 때 여자들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들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가 알아듣고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그 같은 행동이 남편과의 관계를 도리어 소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다이애나는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소녀였다. 그녀는 밤마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언성을 높여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 문제, 성적 욕구,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다. 다이애나는 두 분이 계속해서 싸우시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런 식으로 미워하며 다투기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더라도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무시하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장성에서 항상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녀의 남편 차드는 아내에게 큰 소리치는 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대개 아내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 결정한다. 다이애나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어 남편에게 감사하며 더욱더 그를 사랑한다. 다행히도 오랜 세월이 흘러 그녀의 부모님도 노년이 되자 다투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이애나가 어려서부터 장성하여 출가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야 했던 부모님의 언쟁은 그녀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지금도 간간히 악몽으로 되살아나 몸서리치게 만든다. 훈계인가 저주인가? 데일은 화난 표정으로 자신의 어린 딸을 노려본다. 이브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피해 시선을 땅바닥으로 두었다가 허공을 주시했다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야단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감히 대꾸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데일이 큰 소리로 이브를 야단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브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도 노는 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데일은 매일 저녁마다 어린 딸에게 일장 훈시를 한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단다. 내가 커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도 많이 벌 수 없어.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해. 내 말 알아듣겠니? 이브는 그런 아버지에게 학교 성적표를 갖다 내밀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 잘한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을 안 하면서 성적이 나쁜 과목에 대해서만 야단치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배운 곱셈이 어려워 수학 성적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곱셈이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야 하는데 너만 점수가 나쁜 거잖니. 공부는 안 하고서 놀기만 하니 그렇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바보 멍청이처럼 게으름만 피우면 나중에 빌어먹게 될 거야. 데일의 폭언은 분명히 딸의 장래를 염려하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불행히도 저주로 작용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야단 때문에 이브는 자신감을 잃고서 점점 더 공부를 게을리 하더니 결국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언젠가 데일을 만나 물었다. 당신 부모님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의 딸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불평하고 나서야 마침내 대답했다.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시니 잘 아실 겁니다. 문제아의 배후에는 대개 문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교훈하셨지요. 제가 지금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제 딸 이브를 지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만 곁길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괘씸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데일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브를 야단치며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격려하고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다면 그녀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래드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다가와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인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는 화가 나면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친구를 두들겨 패는 나쁜 버릇이 있다. 하지만 본래 심성은 여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이내 후회한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가리켜 절뚝발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릴 때마다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먹질을 한다. 브래드의 부모님은 그런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브래드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다. 나는 우선 브래드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브래드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매일 잔소리하거나 야단을 쳤다. 그러나 그런 잔소리와 질책이 브래드의 행동을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화를 돋웠다. 게다가 노파심에서 내뱉는 그녀의 잔소리가 실상은 아들을 점점 더 수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 형 토니처럼 될까봐 겁난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불량 서클에 가입해 못된 짓만 하더니 폭력범으로 체포되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니? 물론 브래드는 성격이 급하며 다혈질적이라는 측면에서 형 토니를 닮았다. 툭하면 주먹질을 일삼는 것도 토니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전전긍긍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브래드, 도대체 어쩌자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거니? 너도 내 형처럼 교도소나 들락거리는 개망나니가 되려는 거니? 라는 그녀의 폭언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코 진심에서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폭언이 결국 아들의 발걸음을 교도소로 재촉하는 저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경계하는 의미에서 역설적인 말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들은 그 같은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거나 반발심에서 오히려 어긋난 행동을 일삼는다.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미혼모 시설에서 몇 년간 봉사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을 접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부모의 저주스런 욕설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점이다. 엘렌도 예외가 아니었다. 엘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욕설과 학대를 견디며 자라야 했다. 야 이년아, 나가서 창녀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엘렌의 성격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으며 행실도 난잡해졌다. 엘렌의 고백이다. 제가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악담대로 창녀처럼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는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엘렌이 미혼모 시설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엘렌은 주위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아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좌절, 쓰라린 대가는 너무나 컸다. 도운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따금 악담을 퍼붓는다. 도운, 너는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니? 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다. 남자아이처럼 장난이 심한 도운은 집안을 온통 어질러 놓기 다반사며 밖에 나가서도 곧잘 엉뚱한 사고를 친다. 그녀의 부모는 그래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발 여자아이답게 얌전하게 행동하렴 하고 훈계한다. 그러나 그런 훈계에도 불구하고 도운이 또다시 사고를 치는 경우 그녀의 어머니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운, 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다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도운은
처음에 어머니의 그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속병이 들어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겁을 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 감각이 무뎌졌다. 궁금한 것이 많고 처음 보는 것이라면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파고드는 도우는 끊임없이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훈이 12살 되던 해 가정에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만 것이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도우는 밤마다 슬피 울다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날마다 어머니의 속을 썩였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도훈을 위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에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 정확한 예언처럼 성취되고 말았으니 그녀가 어머니의 질병과 임박한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돈과 브레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올바로 행동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훈계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비난과 욕설, 저주는 도리어 자식을 빗나가게 만들며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할 뿐이다. 브래드의 어머니가 그의 장래를 염려해서 한 질책의 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말처럼 망나니 같은 삶을 살게끔 자극하였다. 도훈의 어머니가 딸의 뒤치다꺼리에 지쳐 너 때문에 내가 지레 말라 죽겠다고 한 말이 그녀로 하여금 잘못된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무서운 저주가 되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엘렌의 아버지도 자기 딸이 정말로 창녀가 되기를 바라서 욕설을 퍼부었을 리 없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말이 어린아이들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부모. 중학교 1학년인 페이스는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한다. 그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도 줄곧 전교에서 1, 2등을 다툰 수재였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해보니 초등학교 때와 달리 쉬운 과목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페이스는 학교 공부 시간에는 물론 집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그녀를 가리켜 친구들은 공부벌레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학기 말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학만 B였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A였다. 수학이 B라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만하면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페이스는 칭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민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다. 왜 수학은 A를 못 받았니? 내 친구 신디는 A를 받았는데도 너는 B밖에 못 받았잖아. 나는 내가 그 아이보다 성적이 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눈 파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페이스는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준엄한 표정을 지은 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학기에는 수학도 A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완벽이었다. 자녀들의 성장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그들의 나이와 성취도에 걸맞게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부모들이 있다. 페이스의 아버지는 딸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 점수가 B라는 사실만을 문제 삼아 책망함으로써 페이스의 자부심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다. 자녀를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중요시하기보다 최선을 다한 과정을 중요시하고 인정하며 칭찬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의 잘못된 교육 풍토이다. 위험한 속단. 헬레나는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다. 처음으로 태어난 그녀의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귀엽고 건강했다. 헬레나의 친정어머니는 딸의 산후 몸조리를 돕기 위해 며칠 전부터 집에 와 있다. 헬레나는 모처럼 어머니와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엄마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곁에 앉아 손자와 딸을 지켜보던 헬레나의 어머니는 딸의 말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다. 엄마, 전요, 제 아들이 진짜 소심한 아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소심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세요?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왠지 불안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엄만 손님한테 얘가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이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소심한 아이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헬레나의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자신이 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힌 사실을 깨닫고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딸의 두 손을 꼭 잡고서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물론 그녀가 의도적으로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 헬레나가 극도로 경계하는 탓에 그들이 불쾌해하거나 버릇없는 아이라고 여길까봐 얘가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이래요 라고 변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헬레나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한 속단이 그녀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심어주었고 결국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입견에 입각한 일방적인 속단도 비의도적으로 행하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이미 상대방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황이다. 당신들은 자녀에 대해 미련하다, 소심하다, 성격이 드세다 따위의 단정적인 발언을 함부로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게 될 마음의 상처와 악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언어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 무언의 폭력. 잠자리에 들어야 할 늦은 저녁 시간. 제이는 10살 난 아들 켄에게 더 늦기 전에 어서 숙제를 하라고 벌써 10몇 번째 얘기한다. 그러나 TV를 보느라고 정신없는 켄은 이것만 보고 할게요 라고 대꾸하면서 방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는 제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들을 노려본다.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켄은 마지못해 자리를 뜨면서 어머니에게 대꾸한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세요. 제이는 켄에게 단 한마디도 고함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성난 표정은 이미 아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가한 셈이다. 언어 폭력이라 하면 되게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비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입으로는 아무런 말을 안 하지만 거부의 몸짓이나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더 위협적인 언어 폭력일 수 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표정을 짓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는가? 부모님이 너무나 성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조차 두려웠던 적은 없는가? 아니, 지금도 왕왕 그토록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언의 그리고 무언의 폭력 행위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 또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들려주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을 대하는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면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아이에게 찡그린 얼굴, 성난 표정, 거부의 몸짓 따위를 보이지 말라. 물론 때로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그런 표정과 몸짓을 보여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런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언의 몸짓으로 아이를 제압하려 드는 폭력 행위이다. 도움 질문 1번. 부모님이 주고받는 폭언을 들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런 폭언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당신이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얘기해보라. 2번. 당신이나 배우자가 어릴 적에 입은 언어폭력에 따른 마음의 상처를 결혼 후에 어떻게 치유하며 치유해 줄 것인가? 3번.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비난과 욕설, 저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어떠하였으며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혹시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4번. 부모님이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5번. 당신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속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버린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6번. 당신은 항상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님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무서운 저주가 되어 그대로 성취된 경우가 있다면 얘기해보라.